조용하던 일본 마을에 이제 사람보다 곰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등굣길, 집 앞 골목까지 야생 곰이 점령한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대비 없는 사회가 맞이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을 덮친 곰 대재앙의 실체와 왜 한국은 같은 위기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UN 환경 프로그램 소속 환경 전문가 에밀리 톰슨입니다. 지난 2년간 일본에 주재하며 야생동물 관리와 생태계 변화를 연구해왔죠. 그런 제가 지난 가을 아키타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현지 조사를 위해 이른 아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 주차장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더군요. 처음엔 대형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등골이 서늘해졌죠. 어깨 높이가 1m가 넘는 반달가슴곰이었어요. 곰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쳐다보며 으르렁거렸죠.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즉시 지역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뒤 마을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외출 자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초등학교 등굣길이 통제됐죠. 아이들은 부모 차량으로만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 숨어 지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목격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곰이 사람의 생활권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이장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은 매일 곰을 봅니다. 밭에 나가면 곰이 있고 뒷산에 가면 곰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입자가 된 기분입니다. 다나카 씨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주간 마을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밤마다 서너 마리씩 곰이 출몰했습니다. 텃밭을 헤집고 과수원을 뒤지고 심지어 주택 현관까지 다가왔죠. 저는 2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를 봤고 캐나다 숲에서 회색곰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인간 마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악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워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념한 듯했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경찰 와서 둘러보다 가고 다음 날 또 곰이 나타나요. 우리끼리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진짜 위험한 건 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곰의 존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공포가 무뎌지면 경계심도 사라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목격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곰 2마리가 철조망을 넘어 교정을 배회했다고 하더군요. 수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최근 통계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올해 들어 불과 9달 사이 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이었습니다. 중상자는 37명이었죠. 이건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단 1년도 안 돼서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각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홋카이도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68살 농부 사토 요시오 씨가 자기 밭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숨졌죠. 그의 아내 사토 미치코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갔어요. 평소처럼요. 점심때가 돼도 안 들어와서 제가 찾으러 갔죠. 그런데 옥수수밭 한가운데에서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치코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평생 그 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곰한테 말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등산을 하던 대학생 2명이 곰에게 습격당했어요.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생존자인 22살 다케다 유키를 병원에서 만났죠. 저희는 그냥 등산로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어요. 친구는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유키의 얼굴엔 공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전쟁 생존자 같았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산에 갈 수 있겠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야마가타현의 한 주부가 집 뒤편 텃밭에서 곰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오후 2시 대낮이었죠. 이웃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곰을 쫓아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험가도 무모한 등산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농사짓고 등산하고 텃밭 가꾸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곰 출몰주의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보가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환경성 담당자 와타나베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올해는 폭발적이에요.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해자 중 70%가 60대 이상 노인이었어요. 농촌 지역 거주자가 80%였죠.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통계 수치 너머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사토 요시오 씨, 다케다 유키의 친구, 텃밭 주부.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어요. 누군가의 이웃이었죠. 그들의 빈자리는 숫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곰을 만나는 건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됐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곰 생태 전문가인 교토대학교 사사키 히로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일본 곰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그의 연구실 벽면엔 곰 서식지 변화를 나타낸 지도들이 가득했어요. 올해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사사키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곰 출몰 지역이 매년 남하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평지로, 농촌에서 도시 근교로 확장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곰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이었죠. 사사키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도토리 결실량이 예년 대비 70%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너도 밤나무 열매도 비슷했어요. 곰의 주식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산림청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상 기후로 산림 생태계가 교란됐다고 나와 있었죠. 문제는 기후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아키타현 산간 지역의 숲을 걸었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들이 병들어 있었어요. 고사목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산림관리 공무원 이토 씨가 설명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산림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요. 숲이 방치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산림관리 소홀, 생태계 보전 실패. 모든 게 겹쳐서 터진 거였죠. 교토로 돌아온 저는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겨울 평균 기온이 2도씩 올랐더군요. 눈이 적게 내렸고 봄이 일찍 왔어요. 곰의 동면 패턴이 바뀐 겁니다. 일찍 깨어났지만 먹을 게 없었죠. 사사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곰 입장에선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산에 먹이가 없으니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마을이 가장 쉬운 먹이터가 된 겁니다. 저는 농촌 지역 쓰레기 처리 실태도 조사했어요. 많은 마을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노출돼 있었죠. 곰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었어요. 한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주 1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수거 빈도도 줄었어요. 그 사이 곰들이 와서 뒤집어 놓죠.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곰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환경이 변했던 겁니다. 기후위기, 산림 황폐화, 관리 부실. 이 모든 게 곰을 마을로 몰아넣었죠. 사사키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예고된 결과입니다. 자연은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저는 니가타현 산간 마을 미나미호오누마를 방문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3,000명이 살던 곳이었죠. 지금은 500명도 안 남았어요. 마을 입구부터 폐가가 즐비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진 지붕, 녹슨 대문. 사람 냄새가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노인 몇 분을 만났어요. 평균 연령이 75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죠. 외부인이 오는 일이 드물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죠. 이젠 우리 같은 노인들만 남았어요.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문 닫은 슈퍼마켓, 비어있는 농협 건물. 공동체의 흔적만 남아있었죠. 실제 기능은 멈춰 있었어요. 곰들은 이 빈집들을 거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 야마다 씨가 안내해줬어요. 한 폐가 안을 들여다보니 곰이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지가 찢겨 있고 마루가 긁혀 있었죠. 작년 겨울엔 여기서 곰 한 마리가 동면했어요. 야마다 씨가 말했습니다. 봄에 발견했는데 이미 새끼까지 낳았더군요. 이젠 곰집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살던 집을 곰이 차지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였죠.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침입이 아니었어요. 영역의 재편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농지를 둘러봤어요. 대부분이 경작 포기지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죠. 한때 황금빛 뼈가 물결치던 논이었을 텐데요. 이제는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올해까지만 농사짓고 그만둘 겁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저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농촌 지역 인구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었어요. 경작 포기지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죠. 사람이 떠난 땅을 곰이 차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시체계 붕괴였어요.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산을 관리했습니다. 수시로 산에 올라가 상황을 파악했죠. 하지만 이젠 산에 갈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했고 젊은이는 없었습니다. 마을 방범대도 해체됐어요. 야마다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방범대원이 20명이었어요. 지금은 5명입니다. 그것도 전부 70대예요. 순찰도 제대로 못 돌립니다. 저는 마을 경계를 걸었습니다. 곰 출몰주의 표지판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되지 않았죠. 녹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곳곳이 뚫려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곰은 무단 침입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주인이었죠. 사람이 떠난 공간을 자연이 되찾은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일본 농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을 나서며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마을도 끝입니다. 곰들 세상이 되겠죠.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키타현 곰 포획 전담반을 찾아갔습니다. 책임자인 사냥꾼 다카하시 켄지 씨를 만났죠. 68살의 그는 40년 경력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팀이 15명이었어요. 다카하시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올해도 2명이 더 떠날 겁니다. 후임자는 없어요. 저는 포획반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냥꾼들의 모습이었죠. 20대, 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위험하고 힘들고 돈도 안 되니까요. 우리 세대가 은퇴하면 누가 곰을 잡겠습니까? 저는 통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전체 수련 면허 소지자가 지난 20년간 절반으로 줄었어요. 평균 연령은 68세였죠. 곰 포획 전문 인력은 더욱 희소했습니다. 현장에 동행했어요. 곰 출몰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까지 4시간이 걸렸죠. 다카하시 씨가 설명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즉각 대응이 안 됩니다. 신고받고 팀원 소집하고 장비 챙기고 그 사이 곰은 이미 사라지죠. 더 큰 문제는 행정 절차였어요. 곰 포획에는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서류 작성, 승인 대기, 현장 확인. 최소 이틀은 걸렸죠. 환경성 담당 공무원 나카무라 씨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곰은 보호동물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설명했어요. 함부로 포획할 수 없어요. 절차를 밟아야 하죠. 하지만 응급 상황엔 그 절차가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현장의 괴리를 목격했어요. 법은 곰을 보호하고 현실은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담당자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심각한 지역에선 경찰이 투입됐어요. 저는 야마가타 경찰서 이치카와 경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치카와 경감이 솔직히 말했어요. 총기도 제한적이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주민 대피시키고 현장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자위대까지 출동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곰 포획 경험이 없었죠. 총만 들었다고 곰을 잡을 순 없었어요. 다카하시 씨와 산속 포획 현장에 갔습니다. 덫을 설치하고 기다렸어요. 6시간이 지났지만 곰은 나타나지 않았죠. 다카하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곰들이 영리해졌어요. 덫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안 잡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꾼은 늙어가고 후계자는 없고 절차는 느리고 곰은 영리해지고 다카하시 씨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입니다. 10년 후엔 곰을 잡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삿포로 외곽 주택가에 서 있었습니다. 인구 200만의 대도시 삿포로였어요. 번화한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그런데 지난주 이곳에 곰이 출현했습니다. 주민 사토 아케미 씨를 만났어요. 40대 주부인 그녀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곰과 마주쳤어요. 불과 5m 거리였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얼어붙었죠.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물러났다고 했어요. 곰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20분 뒤 경찰이 왔지만 곰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저는 주택가를 둘러봤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즐비했어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죠. 놀이터도 있고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곰이 나타난 겁니다. 자치회장 스즈키 씨가 설명했어요. 바로 뒤가 산입니다. 스즈키 씨가 뒷산을 가리켰어요. 예전엔 등산객이 많았지만 지금은 출입 금지예요. 곰 때문이죠. 그 곰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겁니다. 삿포로시청 야생동물 담당 부서를 찾아갔어요. 오가와 과장은 긴급 대책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를 만났죠. 올해 도시권 곰 출몰이 3배 증가했습니다. 오가와 과장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작년엔 15건이었는데 올해는 45건이에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출몰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봤어요. 점점 도심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외곽이었어요. 올해는 주택가였죠. 내년엔 어디까지 올까요? 더 충격적인 건 곰의 행동 변화였어요. 삿포로 대학동물행동학과 이시다 교수를 만났습니다. 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시다 교수가 연구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예전 곰들은 사람만 봐도 도망갔죠. 하지만 최근 곰들은 사람이 있어도 먹이 활동을 계속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존이 아니라 충돌 단계로 넘어간 거였어요. 교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주택가에 나타난 곰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소리쳐도 눈길도 안 줬죠. 이건 학습 효과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곰들이 인간 거주지에서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학습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곰이 사람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센다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구 100만의 도시 센다이 외곽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등하굣길이 변경됐어요. 밤 외출이 자제됐죠. 센다이 시민 다나카 류 씨를 만났습니다.
농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우리 집 근처예요. 애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저는 전국 도시권 곰 출몰 데이터를 종합했어요. 삿포로, 센다이, 니가타, 아오모리.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의 출몰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제 도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서울 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환경부 야생동물 담당자 김민준 과장을 만났어요. 그는 일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곰이 서식합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거의 없어요. 시스템 차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통합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119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연결돼요. 소방, 경찰, 환경부가 실시간 정보 공유하죠. 저는 시스템 구조도를 봤어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출동이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확했죠. 책임 소재도 분명했어요. 지역 협업 체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사례를 들려줬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곰 출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마을 방송이 나갑니다. 동시에 드론이 뜹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위치 파악하죠. 포획팀은 이미 대기 중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전 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방이 핵심입니다. 김 과장이 강조했어요.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먹이원 차단, 이동 경로 통제. 미리 막는 겁니다. 한국의 산림청과 환경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매년 서식지 조사를 하고 개체수를 파악했죠. 위험 지역엔 경고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한 마을의 곰 방어 시설을 자료로 봤어요. 전기 울타리, 감시 카메라, 센서 등.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술도 다릅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출몰 지도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야생동물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자체 대응 매뉴얼도 검토했습니다. 단계별 행동 지침이 명확했어요. 주민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김 과장이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도 야생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저는 두 나라를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왜 같은 자연 앞에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 기술 차이일까요? 예산 차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전 대비였어요. 한국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막았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했죠.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늘 있어요. 그걸 읽고 대비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무시했을 뿐이죠. 저는 도쿄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사태는 곰의 폭주가 아니었습니다. 관리 부재의 결과였어요. 저는 각 지역 피해 사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키타의 농부, 홋카이도의 등산객, 야마가타의 주부. 이들의 죽음은 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경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공동체 붕괴도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마을, 관리되지 않는 숲, 방치된 농지. 곰이 침입한 게 아니라 사람이 비운 공간이었어요. 대비 없는 사회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신호는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도토리 흉작도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경성에 제출할 권고안을 작성했어요. 첫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 산림 생태계 복원. 셋째, 지역사회 재건. 넷째, 사전 예방체계 확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권고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정치적 의지 부족. 모든 게 부족했죠. 사사키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연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기온 상승, 생태계 변화, 동물 이동. 다 메시지예요. 하지만 사람은 듣지 않죠. 저는 다시 미나미우오누마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야마다 이장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입니다. 야마다 씨가 말했어요. 언젠가 이 마을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미래를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곰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은 그저 생존하려 할 뿐이에요. 문제는 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어요. 자연의 신호를 외면한 사회, 공동체를 방치한 정책,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시스템. 곰은 그저 결과였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어요. 일본 곰 출몰 사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붕괴의 징후.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자연은 늘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사람만 외면했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일본 땅을 내려다봤어요. 아름다운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균열이 있었죠. 언젠가 이 균열은 메워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 더 늦기 전에 말이죠.